AC 컬렉션을 활용한 효율적 워크플로우 안내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축 기본 설계 베이스로 내용을 진행하고요.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C 컬렉션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선은 건축 설계에서 기본은 레빗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은 뭐 나비스웍이라든지 시빌 3D 그리고 인프라웍스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종합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AC 컬렉션 자체에서 최근에 BIM 그리고 뭐 최근 4년 동안 BIM이란 많은 내용을 강연이나 강의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BIM이랑 설명도 이제 하도 중복되다 보니까 많이들 지겨우시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LOD 뭐 300, 400, 350, 500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고요. 천천히 그냥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 설계 베이스이기 때문에 건축가와 건축주와의 만남을 주제로 시작합니다. 이 건축주와의 만남은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건축가와 건축주가 만나면 이제 설계를 의뢰하겠죠. 설계를 의뢰하는데 이제 대지를 가져오고 돈 또한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축가는 생각을 하죠. 이 사이트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평당 얼마일지, 건물의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건물의 형태는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혹은 더 좋은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알트를 만들게 되죠. 대안을 만들죠. 그러나 이 대안들은 이제 약간의 변형으로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프로그램의 변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건축가의 프로젝트 수주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축가는 몇 명의 건축주 혹은 프로젝트를 만나야지 될까요? 3명, 4명, 9명? 네. 뭐 일반적으로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한 10명 정도 만났을 때 건축이 수주가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작은 사무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수주 능력이 좋으시면 더 많이 수주를 하시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전장에서 보셨듯이 이런 건축주 1명 혹은 프로젝트 하나당 이렇게 많은 알트들과 사이트에 대한 건축물이 나와야 되고 이는 즉 한 명만이 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한 개의 건축주, 한 명의 건축주 혹은 한 개의 프로젝트만이 돈으로 환산이 되고 나머지 9개의 프로젝트 혹은 건축주는 시간을 버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PM이나 건축가들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젝트가 OK가 떨어졌을 때 건축가와 건축주는 해당 설계에 대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건축주는 OK 사인을 주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OK 사인이 됐다는 말도 되죠. 그랬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시공회까지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수주와 효율성에 대해서 건축가는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건축주 혹은 프로젝트들과의 만남과 그 한 개의 프로젝트가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려면은 PM이나 건축가, 건축사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선 빠르게 대안을 만들어야겠죠. 이 빠르게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사용 여부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건축가가 프로젝트를 만나서 시공에 들어가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지만 이제 건축가나 PM들은 인원에 대한 생각을 우선 하게 될 겁니다. 인원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이겠죠. 설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빔에 대한 세미나나 강의, 홍보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빔에 대한 생애 주기, 혹은 캐드와 레빗에 대한 비교 분석, 빔 인력에 대한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기 하단에 보시면 LOD에 많이들 민감한 부분이죠. 발주가 LOD 350 이상으로 난다. 이러면은 이제 디테일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PM 혹은 건축가는 내부 인력들과 회의를 나누겠죠. 나의 워커빌리티, 프로그램의 숙련도는 이렇게 된다. 너희는 어떻게 되니? 대부분 건축 설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캐드에 대한 숙련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지만 실시 업무를 많이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로 캐드 도면을 작업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3D 툴인 레빗이라든지 스케치업 이런 부분들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빔 컨설팅 등이나 대부분의 빔 강의에서는 레빗을 무조건 오로지 써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죠. 하지만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건축가와는 설계에 대한 대부분의 건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캐드에 대한 숙련도가 매우 높으신데 이런 3D 툴이 좀 미흡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캐드와 레빗의 적절한 업무 범위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배운다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레빗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는 즉 효율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효율성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빠르게 프로젝트를 혹은 가시화를 하면서 돈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효율성과 돈이 연관되면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번 시간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단계에서 시공과 준공 단계에 이르기 전 단계, 그리고 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많은 건축주 혹은 프로젝트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OK 사인이 나는 프로젝트 혹은 건축주가 많아질수록 좋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 가시화와 브리핑 단계라는 조금 다른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로지 캐드만 쓰는 방법이 아닌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레빗과 캐드 그리고 포밋, AC 컬렉션의 다른 제품들까지 일단은 사용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AC 컬렉션의 나비스 웍시나 이제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브리핑 대상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환경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해외 사정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비스웍 같은 경우는 시공과 준공 단계에 이르는 이 영역에서 많이 활용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비스웍에 대한 설명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캐드만 쓸 때보다 이 레빗을 사용했을 때 다음에 보시면 이 가시화 단계와 브리핑 단계에 좋은 효율성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와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이제 레빗 안에 있는 클라우드 렌더 그리고 레빗 라이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AC 컬렉션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이제 현상 설계와 기본 설계의 프로세스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듯이 기본 계획에서부터 기본 설계, 가시화 단계, 그리고 브리핑은 제출 단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 일단 결과물은 뭐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단계들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들 설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프로그램부터 대지 분석, 법규 검토, 매스 검토. 이 매스 검토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많은 시간과 많은 이제 리비전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설계에 가서 평입 단면도, 배치도, 3D 모델, 그리고 가시화 과정과 브리핑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작업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인력이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실무 설계 인력 3명과 제가 투입돼서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숙련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우선 PM 같은 경우는 뭐 레빗을 크게 많이 잘 다루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레빗을 이제 다룰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나 캐드만큼의 숙련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 인력들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스 검토 결정 단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기본 설계와 가시화 단계에서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외부에 있는 대부분의 중견 이상 혹은 작은 건축사 사무실들의 대부분이 이런 가시화 단계에서 조감도 툴시도 작업을 외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한 건 아니어서 이 정확한 외주의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사무소에서는 현상 설계를 할 때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들었던 것 같네요. 작은 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런 외주 비용을 주면서 이제 거래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런 외주의 비용을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예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빗 라이브와 클라우드 렌더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차근차근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고요. 설계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뭐 면적이 각 전 시장마다 면적이 있었고 디테일하게 뭐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이 이런 면적들에 대응하는 방법은 짧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빗을 사용하면서 그래도 제일 역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일람표와 룸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드에서 라인을 긋고 에어리어를 쳐서 대지의 면적, 실들의 면적을 따는 것과 비슷한 방법인데 이 룸을 생성을 해두고 일람표에서 간단하게 면적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일람표에 들어가서 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면적 들어갔죠? 번호와 이름. 일단은 초반 면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 과정은 프로젝트가 뒤로 갈수록 이 항목들이 매우 복잡해지겠죠. 보시는 것처럼 룸과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움직이면 이 면적들이 자동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보면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 표를 그대로 해서 특성상에서 고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다시 한번 이런 표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벽만 그리고 룸으로 일단 작업을 진행한 거고요. 뒤에서 보시면 제가 일단 밑에서 면적표를 끌어올려서 이런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면적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일단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매스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지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고요. 뒤쪽으로 가시면 해당 보시는 것과 같이 룸의 이름이 자동으로 이제 연동이 돼서 변경이 되고 이렇게 쉐입을 변경함에 따라서 면적이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3D 뷰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 같이 벽이나 이런 위치 혹은 층수에 따라서도 매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빗에서 아마 이 면적과 일람표는 떼내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설계 개요에서 이제 대지 분석인데요. 되게 사이트의 대상 면적지가 대지 면적이 되게 넓었습니다. 24,000제곱미터 정도였고요. 단일 건축물만 지어지는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좀 복합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법규가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문화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 이 빨간색 부분에서는 아예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이 초록색 부분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 노란색과 이 부분에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까다로운 프로젝트였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프로그램 어빌리티를 보신 것과 같이 스케치업과 레빗이 투라인으로, 투트랙으로 진행이 같이 되었습니다. 레빗에 있는 대지 파일을 스케치업으로도 옮겨봤고 스케치업에 있는 파일을 레빗으로도 옮겨보는 그런 테스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레빗에서 이제 그나마 면이 좀 매끄럽게 캐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반면에 이 자료를 스케치업에 넘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리곤 형태로 찢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건 포밋이고요. 포밋에 대한 영상 간단하게 보시죠. 포밋을 통해서 대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고 간단한 매스 작업을 한 다음에 레빗 데이터와 합성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지도를 쉽게 관찰하실 수 있고요. 일단 저희가 있는 제어스퀘어가 여기 있네요. 제어스퀘어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시키면 다음과 같이 지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케치로 매스의 형태를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 스케치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륨감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내용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뭐 엄청난 작업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당 대지에 대해서 도면을 삽입하고 그 주변 대지의 매스를 적절하게 만들어 둡니다. 이제 가시화 단계에서는 이 주변 대지에 어느 정도 뭐 시간을 쏟을 거냐, 뭐 투시도를 어느 정도, 조감도를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작업에 시간 투자되는 비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많은 주변의 대지를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캐드의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고 레이어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해당 지도가 어떤 식으로 찾아졌는지 모습이고요. 30시였고 지금 포밋에 깔려있는 지도의 모습과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레빗이죠. 레빗에서도 먼저 대지 작업을 해두었는데요. 이제 대지를 형성하고 캐드 라인을 불러온 다음에 대지 형성으로 이제 형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소구역 혹은 분할로 통해서 이제 도로라든지 인도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눠놓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캐드가 라인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레빗에서도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선이 중첩되어 있다거나 폴리라인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있으면 좀 더 편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밋으로 이제 포밋 파일을 이제 레빗에 불러들이는 작업입니다. 일단 영상 편집으로 살짝 시간은 적게 걸렸는데 불러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까 보신 포밋에 대한 이미지와 데이터가 불러들여졌고 다음과 같이 수정 또한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매스 검토 단계에서 수많은 대안들을 검토하는 시간이 시작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매스 검토는 확정이 돼서 기본 설계로 들어가기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프로젝트 현상 설계 당선 혹은 건축가 혹은 프로젝트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뭐 스케치라든지 스케치업, 레빗 모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매스가 선정이 되고 디테일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케치업과 레빗이 투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스케치업을 하시던 분들도 레빗 기능을 보시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 이거 스케치업보다 편하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정된 매스는 다음과 같이 디테일하게 조금씩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 왔을 때 중간 브리핑이 한번 들어가야겠죠. 네. 매스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브리핑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서 OK 사인을 받은 다음 이제 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 파일과 이 공간을 이해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레벨 라이브로 저도 이제 회의 시간에 우리가 해놓은 이 설계안에 대해서 이 정도의 공간감이 있고 이제 거리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걸 브리핑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빗 데이터를 레벨 라이브로 보내고 다음과 같이 그 대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약간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반 렌더링이 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트래킹이 가능하시고요. 태양의 위치도 조절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매스 단계이기 때문에 흰색의 이런 대지 형태만 보이고 재질이 추가될수록 더욱더 디테일해지는 모습을 추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된 상태로 트래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대지가 원체 넓었기 때문에 윗부분과 밑부분을 나눠서 이제 설계 인력이 투입이 됐고요. 일단 PM이 설계 검토를 한 다음 가이드라인을 이제 팀원들에게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해당 팀원들은 위와 아래를 검토하고 저 또한 이렇게 위아래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된 내용을 받아서 이제 레빗으로 취합하고 그 취합된 레빗 파일을 팀원들에게 다시 뿌려주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가 한 10여 차례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이런 워크플로우에서 캐드의 라인을 어떻게 줘야 될지 캐드는 초기 검토 단계에서 원라인으로만 작업합니다. 폴리라인으로 작업했을 때 레빗에 대한 효율이 더 높아지고요. 전제로 저희는 이제 원라인으로 캐드 작업을 초기 단계에 한다라고 룰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빗으로 취합된 자료들로 평면, 인면, 단면도를 생성하고 그 자료들이 다시 뿌려진 다음에 해당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투라인 정도의 작업이 레빗에서 모두 완성이 된 다음 디테일 작업은 이제 캐드에서 마무리가 되고 레빗은 가시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반복 수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레빗의 디테일도 조금씩 달라지죠. 조금씩 디테일이 살아나는 레빗의 모습과 여기 보시면 인면도와 단면도 창들을 막 잘라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를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캐드로 익스포트 시켜서 그 내용도 전달을 하죠. 대부분의 작업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미지를 전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 달라고 컨펌을 받았던 것 같네요. 스케치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뭐 다들 기능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편한 기능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당연히 뭐 슬러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로의 형태, 이런 경사로의 지정에 따라서 쉽게 위아래로 높이 조절이 가능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뷰에서 나타난 유사한 요소들을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뷰를 조정한 다음에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스케치업보다 많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요소들을 선택한 다음 패밀리 자체의 디테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재질 또한 변경 가능하시고 그리고 섹션 박스를 통해서 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이해도도 쉽게 전달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이제 커튼홀 부분인데요. 커튼홀 부분도 뭐 스케치업과 비교해서 뭐 월등히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커튼홀의 간격들을 쉽게 조절 가능하시고
간격된 커트널에 이제 패밀리를 이용해서 멀리언도 쉽게 배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커트널의 간격들을 조절하고 패밀리가 나눠져 있으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언을 리필해요. 네, 멀리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뒤쪽으로 넘겨서 아마 섹션 박스를 아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섹션 박스 같은 경우는 단면 상자죠. 이런 식으로 평면이나 이면 단면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모델링 자체를 쉽게 이렇게 쪼개서 보실 수 있어요. 내부에 있는 순환 램프 모습이고요. 이런 램프 또한 조금 라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스케치업보다 쉽게 이루어졌던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면과 단면에 대한 스터디를 회의 장소에서 직접 섹션 박스로 잘라가면서 공간에 대한 설계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섹션 박스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뷰로 조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소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 역시 또한 설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활용됐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화 작업인데요. 가시화 작업, 투시도라든지 조감도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뷰를 잡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클라우드 렌더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는 렌더링을 컴퓨터 한 대에 돌리게 되면 이제 렌더링을 돌려놓고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하는 상황이 많았을 텐데요. 현업에 들어가서 렌더링을 돌리고 앉아있던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외주를 주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많은 뷰포트들을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수많은 뷰를 작업을 했죠.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렌더가 있죠. 해당 뷰를 클릭한 다음에 클라우드 렌더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이런 식으로 뷰를 선택해서 클라우드 렌더에 업로드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일단은 테스트 단계에서는 최소 사양으로 돌리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이 높아지면 유료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인식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에 렌더링이 올라가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다른 레빗 작업은 가능하십니다. CPU를 잡아먹지 않고 클라우드 상에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렌더가 완료됐다라고 메시지가 왔고 저는 확인을 하러 갑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뷰를 업로드 시켰는데요.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천천히 보시면 하나씩 제가 이제 뷰를 열게 되죠. 그러니까 초기 매스 단계에서부터 이제 팁1의 이 건물에 대한 공간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레빗 라이브도 그렇고 이 클라우드 렌더로 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공간에 대해서 느낌이 어떤지 이 층고에 따라서 어떤 느낌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컨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면과도 연관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도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뷰를 열었기 때문에 이 창은 지금 연결이 안 된 상태였고요. 뒤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 조도 작업을 파일로 받아서 보여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빗은 이제 재질의 디테일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렌더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그냥 흰 메쉬 단계였고 재질이 한 개씩 추가될수록 뷰의 디테일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도 분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파일로 받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시간과 날짜가 존재하죠. 그렇게 이 시간과 날짜는 레빗에서 다음과 같이
내가 원하는 그림자가 있는 곳으로 입력을 한 다음 클라우드 렌더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자와 유사하게 렌더링이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뷰들을 작업하고 당연히 리터칭 작업은 사람과 색 조절, 빛의 값을 조절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터칭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재질 값을 좀 심하게 줘서 리터칭이 덜 들어간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판넬 작업까지 모두 완료가 됐었고요. 다음과 같이 결과물 A1 3장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에서 보시면은 이런 대부분이 리터칭이었고 여기 조감도 부분이 레빗 작업이었습니다. 배치도 또한 이제 레빗에서 익스포트 시킨 다음 헤드 작업을 진행한 거였죠. 아까 워크플로우에서 말씀드린 듯이 CAD 원라인 작업을 한 뒤 이제 레빗으로 투라인 작업, 마지막으로 이제 디테일 작업은 이제 CAD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뷰들 또한 레빗에서 모두 작업이 된 거였고 이런 아이소 작업, 다이어그램 작업도 이제 레빗에서 단면 섹션 박스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섹션과 인면 또한 다음과 같은 작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최종 브리핑 단계에서 어떻게 레빗 라이브를 활용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빗 자체에서 레빗 라이브 코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파일이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당연히 디테일 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LOD가 높아질수록 이 업로드 시간은 좀 길어지고요. 한 번 업로드된 자료는 지속적으로 레빗 라이브 화면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되면 다음과 같이 레빗 라이브가 가동되고요. 아까 보신 브리핑 자료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코딩이 진행되고 업로드가 된 파일을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수없이 생성한 뷰포트들은 저기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내부를 트래킹을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 현상 설계라는 게 모든 대지와 모든 건물의 웹피 그리고 내피까지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을 레빗으로 할 필요는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뷰포트를 지정한 부분 혹은 조감도에서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 도면에 크리티컬하게 보여져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디테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뷰포트들이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도 분석도 가능하십니다. 밑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VR 마크가 있는데요. VR 마크는 이제 VR 기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발주처나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레벨 라이브로 좀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용들을 쭉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와 건축주 혹은 프로젝트를 만나서 성사시키는 데에는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데는 효율성과 빠른 혹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 프로그램의 이제 워크플로우 자체는 CAD만 오로지 쓰거나 레빗만 오로지 쓰는 그런 워크플로우는 아니고요. 레빗과 CAD, 포밋, 그리고 레빗 라이브, 클라우드 렌더 등을 활용해서 가시화 작업으로 조금 더 저희 건축사분들이 이득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CAD와 레빗을 무조건 하나만 써야 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레빗만 다 써서 진행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CAD만 고집해서 하는 회사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두 부분을 좀 유도리 있게 효율적으로 병행을 하시면은 더 좋은 효율성 있는 더 좋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건축 기본 설계 AC 컬렉션을 활용한 효율적 워크플로우 안내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편하긴 했는데요. 네, 저도 오토데스크 부스에서 이제 빔 360 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빔 360 팀을 사용했다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레빗을 사용한다는 전제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마크업 기능이라든지 뭐 레빗 모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제 웹상에서 공유를 하면서 회의를 한다는 기능은 빔 360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에서는 3D 모델 자체를 함께 돌려서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빔 가이드북닷컴에서 지금 그래도 설계사무소 혹은 이제 빔에 대한 도움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빔 가이드북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가이드북에 대한 PSD 파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건축 기본 설계 웨비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